여기 한국인들의 젓가락질은 근본이 없고 이런 한국인들의 젓가락질 모습만 봐도 한국은 근본이라는 게 전혀 없는 가난한 국가라는 주장을 하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인은 이러한 주장을 미국 전역에 떠벌리고 다니며 미국인들을 선동하다가 결국 임자를 만나 완전히 입을 다물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옌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합격 발표가 났을 때의 감정을 좀처럼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 행복한 감정은 딱 미국에 도착함과 동시에 완전히 박살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건 바로 다름 아닌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여러 애국 교육을 받고 자란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매우 자랑스러웠고 또 미국에서 중국의 문화와 음식들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기에 꽤 의기양양한 채로 미국에 입국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중식당은커녕 한식당만이 미국의 온거리에 즐비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보고도 믿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분명 미국은 전 세계의 문화의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라고 했고 그런 미국의 중식당이 즐비해 있다는 건 중국 음식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인기 음식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본 미국의 온거리는 분명 한식당만이 즐비해 있었고 저는 이에 황당함을 느끼며 얼마 없는 중식당에 찾아 들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절망적이게도 중식당에는 중국인 교민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미국인이나 외국인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믿지 못할 상황에 도대체 미국 온거리에 있다던 중식당은 다 어디 가고 전부 한식당만 남은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중국인 식당 아주머니는 까무러칠 답변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한 10년 전에는 중식당이 미국을 지배했지.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 최근 몇 년 새에 한식이 미국에서 엄청난 유행을 끌게 되면서 모든 미국인들은 한식당만 찾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한식당에 찾는 미국인들이 늘어날수록 중식당은 점점 망해갔고 심지어 중국인 식당 주인들은 자신의 중식당을 한식당으로 바꾸는 경우도 많아졌어. 다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거지. 나도 다음 달부터 중식당을 접고 한식당으로 업종 변경을 할 거야. 요즘 미국인들은 아무도 중식을 먹지 않거든. 뭐, 그나마 좋은 소식이라면 애초에 파오차이 찌개나 삼겹살 등 한식은 애초에 중식에서 유래됐고 한국은 그저 중국을 그대로 베낀 것이 전부니 평생 동안 중식을 만들었던 나는 분명 한식당으로 떼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랬습니다. 전 세계 문화의 유행을 선도한다는 미국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음식은 한식인 걸로 봐서 요즘의 추세는 완전히 한국으로 기운 것 같았고 수많은 중국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인기에 편승해서 너도나도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중국의 모든 것을 베낀 한식 따위가 뭐가 맛있다고 난리인가 싶어 황당한 감정을 느낄 뿐이었고 그렇게 한식당에 한번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한식당에는 미국인들과 외국인들로 가득 차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젓가락질까지 사용하며 완전히 한식을 즐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중국에서 요즘 미국인들 서양인들 할 것 없이 전부 중식을 먹기 위해 젓가락질을 배우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중국의 문화에 자랑스러움마저 느꼈는데 현실은 이들은 한식을 먹기 위해 젓가락질을 하고 있었다니 저는 엄청난 모멸감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를 뿐이었습니다. 푸른 눈에 하얀 피부를 가진 미국인들이 어울리지도 않는 젓가락질로 한식을 먹기 위해 서툰 젓가락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들의 한식에 대한 열망은 상상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맛본 한식은 한국을 그렇게나 싫어하던 제게도 충격적일 정도로 맛있게 느껴졌기에 저는 그 즉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머리로는 한식을 거부하면서도 손은 자꾸만 입으로 한식을 꾸역꾸역 집어넣는 상황에 정신 좀 차리라며 제 뺨을 사정없이 내려쳤을 정도로 엄청난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말았죠. 정말로 전 세계 문화 흐름은 한국으로 넘어간 것이고 한국은 중국도 하지 못한 위대한 업적을 달성해냈다는 말인가? 저는 이러한 경악스러운 상황에 도저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첫 수업 날짜가 다가와 드디어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분명 학창시절 내내 1등만 독차지하는 수재였는데 이곳에서 1등은 매번 한국인 놈들이 독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미국 대학교로 유학을 온 숫자는 중국인이 압도적이었고 한국인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상위권은 전부 중국인들이 차지해도 결국 1, 2등은 전부 한국 유학생들이 독차지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은 마치 양보단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았고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더더욱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등감은 수업 시간에도 계속되었죠. 한 교양 수업의 교수님은 한국에 대한 칭찬만 연달아 하시며 정말 저를 미치게 만들었거든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국가입니다. 제 경험상 이렇듯 단기간 만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게 된 나라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고 이러한 갑작스럽게 얻은 엄청난 인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국가도 당연히 전혀 없었죠. 하지만 한국을 좀 보세요. 한국은 자신들의 문화적 영향력을 통해 미국까지 완전히 제패해버린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교환 앱만 봐도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언어교환 앱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용자의 수는 전 세계 4위로 이건 14억 명이 사용하는 중국어까지 완전히 능가한 수치입니다. 단 5천만 명만 사용하는 언어가 14억 명이 사용하는 언어보다도 더욱 배우고 싶고 쓸모있는 언어라니 이건 정말 놀랍지 않나요? 물론 한식도 최고죠. 저희 딸만 해도 한식이 없으면 밥도 잘 안 먹으려고 한다니까요. 떡볶이와 김밥, 그리고 라면 등의 한국 음식은 미국의 젊은 층들을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중이고 또 삼겹살 같은 한국식 바베큐는 저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먹는 훌륭한 음식입니다. 삼겹살 식당에 가면 다양한 야채 반찬과 쌈채소까지 제공되기에 이건 정말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하고 맛의 풍미도 최고인 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미국의 기름지고 느끼한 음식들만 먹던 저는 늘 위장질환을 달고 살았으나 한국의 채소와 고기가 완벽하게 조화된 음식을 먹다 보니 위장 관련 질환이 싹 나았을 정도로 한식은 맛과 건강을 둘 다 챙겨주는 완벽한 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로 상추에 쌈장을 찍은 삼겹살을 얹어서 한 입에 먹는 경험은 하루의 고단함을 전부 풀어주면서 인생의 즐거움까지 선사하는 환상적인 경험이죠. 딸이 아니었다면 이런 한식의 즐거움을 평생 모르고 죽을 때까지 위장질환을 달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정신이 아찔해지네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삼겹살은 명백히 중국의 음식이고 삼겹살 쌈 자체가 중국의 전병에 싸먹는 대파 돼지고기 볶음에서 유래된 요리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조차 한국인들의 문화 도둑질과 우기기에 홀랑 넘어가 버리다니 저는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도둑질해간 이러한 상황이 불쾌해서 도저히 가만히 두고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이후로도 매일같이 한국만을 극찬하는 교수님을 단단히 벼르게 되었죠. 그러다 저는 정말로 화를 참을 수가 없게 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교수님은 그날따라 자꾸만 한식의 우수성과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편파적인 강의를 이어나가셨거든요. 저는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식, 그리고 한국 드라마 등 그냥 한국 문화 자체가 중국에서 유래된 거고 한국은 그저 국가 자체가 중국을 그대로 따라한 문화 도둑국일 뿐임에도 교수님은 자꾸만 이상한 소리만 해왔거든요. 그러나 강의를 잠자코 듣다 보니 저는 이러한 역사 왜곡에 남이 문화 훔치기를 밥 먹듯이 하는 한국에 복수를 할 좋은 기회를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강의 중에 교수님은 최빈국으로 전락했던 한국이 이렇게나 빠르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와 문화는커녕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던 한국이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융성한 국가가 되어 현재 한국의 문화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집어삼키게 된 이유를 설명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중국인인 제가 보기엔 교수님의 논리에는 중대한 오류가 존재했기에 저는 옳다구나 싶었던 거였죠. 일단 교수님은 한국이 빠르게 문화적 경제적인 면에서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저 한국인들이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높은 지능 수준은 유전의 이유도 있지만 젓가락질이라는 특이한 식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지능이 높은 거라는 주장을 해왔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유아기 때의 영양 섭취와 더불어 활발한 손가락 운동은 사고 능력과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유아기 때는 젓가락질 외에 별다른 손가락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젓가락질이야말로 한국이 기적을 만들 수 있었던 원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한국인들의 지능지수는 전 세계 1위라는 객관적인 통계까지 존재하는 상황이고 젓가락질 문화가 존재하는 동아시아 3개국의 사람들의 평균 IQ는 전 세계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보면
분명 한국인들의 젓가락질 문화는 특별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사실상 한국 외 두 나라의 젓가락질은 음식을 정확하게 집는 목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인들의 IQ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인들의 젓가락질은 매우 정교하고 반찬을 정확하게 집는 목적으로 젓가락질을 사용하기에 한국인들은 콩 같은 작은 반찬이나 심지어 미끄러운 음식까지도 완벽하게 젓가락으로 집어버리는 놀라운 젓가락질 실력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애초에 이들 국가에서는 음식을 정확하게 집을 목적으로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젓가락으로 요리를 하거나 그릇에 입을 갖다 대고 젓가락으로 밥이나 면을 쓸어서 입으로 밀어넣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정교한 젓가락질 실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듯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이나 중국인들보다 훨씬 정교한 손가락 운동을 하면서 자랐으며 그렇기에 두뇌 발달과 손기술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했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음식을 정확하게 집을 목적으로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애초에 젓가락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발명된 것으로 중국은 음식을 손으로 먹는 야만적인 식문화를 갖고 있는 한국을 가엾게 여겨 젓가락을 한국에 보급해 준 것인데 어떻게 젓가락질의 원조를 놔두고 한국 따위를 칭찬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그만 강의실 한가운데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애초에 젓가락은 중국이 발명해서 한국과 일본에 전파해준 도구기 때문이죠. 그리고 애초에 젓가락질은 음식을 정확하게 집을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젓가락의 원조인 중국인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던 야만인 한국인들이 더 잘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아무래도 교수님은 아시아 문화와 역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중국인 학생들은 열화와 같은 함성 소리를 내지르며 같은 국적인 제가 자랑스럽다는 듯 지지를 보냈는데요. 그리고 강의실 내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았기에 저는 특히나 많은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극적인 반응에도 교수님은 예상치도 못한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제 날카로운 지적에도 여유 있게 웃어 보이더니 이내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중국 학생, 여기에는 중국 국적의 학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적의 학생들이 전부 모여있는 강의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민감하고 무례한 발언을 하면 되나요? 학생은 기본적인 예절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군요. 예로부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예절 교육을 받아왔다는데 지금까지도 예절 교육을 실시하는 건 한국밖에 없는 걸 보면 이러한 예절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껴지는군요. 그리고 나는 중국 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인데 이 정도면 아시아, 그리고 중국에 대해 학생보다 학문적으로 훨씬 해박하다고 봐야 하지 않나요? 학생은 중국인이긴 하지만 그래봤자 중국에서의 학사학위조차 없기 때문이죠. 물론 학생이 주장한 젓가락이 중국에서 유래되었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젓가락이 어디서 어떻게 발명되었는지, 젓가락질은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거든요. 사실 저는 중국 학생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는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한국인이 중국인과 일본인보다 젓가락질을 잘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건 우열의 영역이 아닌 다름의 영역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동아시아 3개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식문화와 주식이 각자 다르고 요리 문화도 다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각국이 채택하는 젓가락질의 형태도 다르지 않겠어요? 즉, 한국인들이 젓가락질을 잘하는 건 한국인들이 중국인들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닌 그저 문화의 다름의 결과고, 아무튼 그러한 결과는 우연히 높은 지능지수라는 놀라운 결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러한 완벽한 논리를 들이미는 교수님께 어떠한 반박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쯤 되자 논리는커녕 자존심만 남게 되었고, 그렇게 중국의 위상을 드높여야 한다는 알 수 없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무리수를 던지고 말았죠. 그런데 한국인들의 IQ가 가장 높다는 건 검증된 자료가 맞긴 한 건가요? 저는 분명 중국에서 중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다는 연구 자료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료에서는 한국인은 개발도상국 사람들보다도 IQ가 낮은 바보국가였어요. 만약 교수님의 말대로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면 어째서 한국은 현재 중국의 속국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수천 년간 중국의 노예로서 살았던 거죠?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나 교수님은 이번에 정색을 하실 뿐이었어요. 학생의 말에는 사실이 하나도 없고 그저 남을 깎아내리기 위해 지어낸 선정과 비방만이 가득할 뿐이군요. 일단 중국의 국제평가 및 교차검증이 전혀 안 된 엉터리 선동 논문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데 반해 한국인들의 지능지수가 1위라고 평가하는 연구는 각종 국제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연구 자료입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서 국민들의 IQ가 반드시 낮은 것만은 아니죠. 실제로 한국은 그들이 가난했을 때도 IQ만큼은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기술 판도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속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한국이 중국의 고성능 반도체 수출만 막더라도 중국의 기술 기업 중 90%가 그대로 망하고 말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중국의 노예국가인 적이 있었나요? 물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늘 한국을 호시탐탐 노렸지만 한국에 대한 침략을 할 때마다 오히려 엄청난 피해를 보기만 했고 또 중국은 한국을 공격하다가 국가 자체가 멸망해버린 적도 있는걸요? 한국보다 거의 100배는 많은 인구로 한국에 의해 완전히 국가가 망해버리다니 이렇듯 압도적인 병력의 침략자들을 손쉽게 무찌르는 한국의 역사를 보면 한국인들의 지능지수가 높다는 건 이러한 역사적 사실관계만 따져보더라도 여실히 드러나지 않나요? 또한 학생은 자꾸만 무례하고 음침하게 남의 국가를 깎아내리고 있는데 이건 다양성을 존중하는 미국 대학교에서 징계감이라고 볼 수 있고 그간의 중국인들의 선동과 한국 비하의 행동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묻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동아시아 3개국이라고 했지만 중국인들의 평균 IQ는 그다지 높지 않거든요. 오직 중국인들의 IQ만은 그냥 평균보다 조금 높은 정도일 뿐이고 이는 세계 1위의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최상위층에 속해 있는 일본과 비교하면 현저히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참 이상하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 국가는 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에 많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 세 국가의 가장 큰 공통점인 젓가락질은 IQ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사실로 밝혀진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왜 젓가락질을 하고도 IQ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중국인들의 복합적인 특징 때문입니다. 일단 중국은 가난한 국가라 어렸을 적 유아기에 영양소가 결핍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지능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중국은 자식보다 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기에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보다 어렸을 때부터 자식을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열악한 조건이 맞물린 탓에 중국인들은 한국과 일본처럼 유아기 때 두뇌 발달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한국은 왜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조차 늘 지능지수 면에서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나 이전에 언급했던 한국인들의 젓가락질은 일본이나 중국보다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의 정확한 젓가락질은 미세한 운동 조절과 공간 추론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자극하고 덕분에 한국인들은 유아기 인지 능력이 20~30% 향상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차 기술을 다듬어 나감에 따라 이러한 일상적인 실천은 기억, 주의력, 문제 해결과 관련된 손해와 전두엽 피질의 신경 경로를 강화하기에 그야말로 한국인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머리가 좋아지는 것이죠. 물론 한국의 기성세대 또한 한국인들이 높은 지능지수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중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의 어른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어려워도 자식 교육만큼은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으며 끝까지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힘썼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희생정신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GDP의 7%를 교육에 할당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과 동시에 한국에서 계속된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듯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규율 및 체계적인 루틴으로 교육받은 결과 한국인들은 집중력 부분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오직 한국인들만이 문제 해결 시나리오 및 IQ 테스트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 중국은 한국을 비하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동아시아 3개국이라며 묻어가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할 것 같네요. 그만큼 한국은 아시아의 위상을 드높이는 위대한 역할을 해내는 중이고 중국은 이에 대한 열등감을 내비치는 것보다 한국의 성공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 국익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에 알 수 없는 울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교수님의 논리를 깨부술 어떠한 논리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저는 그냥 교수님이 중국을 싫어하는 마음에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결국 거의 울분의 눈물까지 흘리며 소리를 질러버렸죠. 누가 뭐래도 젓가락질은 중국이 발명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젓가락질을 전수받은 짝퉁 국가일 뿐이죠. 한국인들이 파오차이 하나 제대로 못 집는 한심한 꼴을 좀 보세요. 한국인들이 젓가락질을 잘한다는 건 전부 한국인들이 지어낸 거짓말이고 이들은 머리가 나빠서 중국의 젓가락질을 반쯤만 배웠기에 아직까지도 한심한 젓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인들이 정말로 자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젓가락질 대결을 해봅시다. 겁쟁이 한국인들은 쫄아서 강의실 책상 밑에서 벌벌 떠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테지만 말이에요. 제 주장에 강의실의 상당 부분을 채우고 있던 중국 학생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인과 중국인은 강의실 내의 인원부터 현격한 차이를 보이므로 저는 정말로 한국인들은 겁을 먹고 감히 제게 대항할 생각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주장이 끝나자마자 웬 한국 학생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내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앉아있는 지식인들이 중국인들의 멍청한 날조에 속아 넘어갈 리는 없기에 지금까지는 귀여운 동생이 어리광을 피우나 보다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네요. 당신의 수준 낮은 억지 주장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수업을 못 듣고 있잖아요. 자, 제가 제안 하나 하죠. 제가 만약 당신을 젓가락질로 완전히 박살내버리면 그 입 좀 다물고 얌전히 수업을 좀 듣도록 하세요. 저는 당신 때문에 표정을 연신 찌푸리고 있는 강의실 모두를 대표해서 당신의 입을 좀 막아야겠어요. 저는 격분해서 그에게 당장 젓가락을 들고 강의실 앞으로 나오라고 외쳤지만 교수님은 이를 중재하시며 아직은 수업 중이니 수업과 상관없는 대결은 수업이 끝난 뒤 하라며 주의를 주셨기에 그렇게 강제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중국인 학생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무도 나가지 못하도록 강의실 문을 막았고 내일 이 시간에 젓가락질 대결이 시작될 것이니 모두 한국인이 개망신을 당하는 것을 보라며 공지를 했죠. 그리고 정말로 다음 날이 밝아오자 강의실 내에는 소문을 듣고 모인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저는 절대로 한국인 따위에게 젓가락질 대결에서 질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답게 이번 양국의 자존심 대결에서 중국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경기를 구상했거든요. 바로 접시에 담긴 마라고추를 다른 빈 접시로 옮기는 방식을 생각해냈는데 저는 이 방식을 미리 알고 밤새 마라고추를 옮기는 연습을 했으므로 제가 한국인 녀석을 이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해 보였습니다. 또한 한국인에게는 터지기 직전에 썩은 마라고추만을 주었고 이러한 물렁물렁한 썩은 마라고추는 매우 미끈거릴 뿐더러 젓가락이 닿는 순간 터져서 절대로 집지 못할 것이 분명했기에 저는 경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저의 승리를 거의 확신했어요. 바보 같은 한국인 녀석은 그것도 모른 채 아무 생각 없이 대기를 하고 있을 뿐이었고 그렇게 경기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젓가락으로 집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썩은 마라는 한국인의 능수능란한 젓가락질 솜씨에 의해 전부 다 옮겨지기 시작했거든요. 그에 비해 저는 집기 쉬운 멀쩡한 마라고추만을 배정받았음에도 계속된 실수로 헛젓가락질을 반복했고 시간이 갈수록 한국인 놈과 저희 격차는 계속 벌어지기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고 새로운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그건 바로 젓가락을 반대로 잡아서 넓은 면 위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 투석기처럼 마라고추를 튕겨서 다른 접시로 보내는 거였죠. 이건 오직 똑똑한 중국인들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기발한 임기응변이었고 저는 제가 똑똑한 녀석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투석기질을 시작했는데요. 물론 다른 관중들은 그런 제게 비겁하다며 야유와 비난을 퍼부었지만 이건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므로 그러한 야유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녀석은 그런 저는 안중에도 없었고 계속해서 침착한 젓가락질을 이어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의 접시에는 이미 옮긴 마라고추가 수북이 쌓여 있더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압박감과 긴장감이 들었고 그렇게 열심히 투석기질을 하며 심지어 시간이 다 되었을 때도 5초간 더 투석기질을 했습니다. 보다 못한 관중 학생이 저를 제지할 때까지 저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혼신의 젓가락질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는 거의 압도적인 차이로
한국인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제대로 건들 수도 없는 썩은 마라고추를 어떻게 저렇게나 많이 옮길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한국인의 신들린 젓가락질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저희의 대결을 지켜보던 수많은 학생들은 한국인이 승리를 하자마자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한국인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영상까지 촬영해서 SNS 및 학교 커뮤니티에 게시까지 했기에 저는 그야말로 완전히 체면을 구기게 되어버렸죠.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점은 바로 같은 중국인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들은 저를 그렇게나 응원하며 환호를 보내줄 때는 언제고 제가 패배하자마자 귀신같이 등을 돌리며 저보고 인민의 수치라며 막말을 해댔고 한 명은 이럴 거면 왜 허세를 부려서 중국망신을 시키는 거냐며 제 얼굴에 침까지 뱉었거든요. 결국 저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채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인 학생은 그런 중국인 학생들을 말리며 제게 고생했다며 어깨를 토닥여 주었지만 아무튼 여론은 싸늘했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강의실을 도망치듯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제가 투석기질을 하느라 마라고추가 강의실 이곳저곳에 튀었으니 이 쓰레기들을 전부 치우고 가라며 제게 야유를 퍼부었지만 아무튼 저는 그러한 청소를 할 여유 따윈 없었고 그렇게 강의실을 박차고 나갔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 저와 한국인의 대결 영상은 SNS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한국인이 제가 어지럽힌 강의실을 대신 치우는 모습까지 공개되었기에 그야말로 SNS 내의 모든 사람들은 한국인에게 극찬을 보내고 반대로 중국인인 제게는 야유와 비난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는 강의 시간에 다른 국가를 비하했고 이에 대한 교칙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위반으로 학교 퇴학의 위기까지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야말로 저는 한국인에게 덤볐다가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날 위기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한국인은 같은 동포에게도 버림받은 제게 손을 내밀어주며 자신은 제 일전의 무례를 전부 용서하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학교에 나오라며 먼저 용서까지 해주었는데요. 저는 그의 아량에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후회의 감정이 들었고 그렇게 제 일전의 모든 실수가 후회돼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징계에 대한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여기 한국 국적은 전 세계적으로 무시만을 당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이탈리아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유럽의 백화점에서 한국인에 대한 대우를 목격한 그녀는 그럼 그렇지 않은 표정으로 혀를 끌끌 차고 마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이내 한국인에 대한 충격적인 대우에 대한 비밀을 인지하게 되었고 결국 이럴 수는 없다며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인에 대한 어떤 대우를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출신의 발레리아라고 합니다. 보통 우연히 찾아온 기회가 인생을 바꾼다고들 하던데 이건 제 인생에 아주 정확히 통용되는 말인데요. 저는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한국인과의 결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었거든요. 일단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렇게 이탈리아와 미국을 오가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힘든 유학 생활 끝에 저는 결국 미국에서 취업까지 하며 미국에서 정착을 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다 만난 게 바로 현성 씨였어요. 현성 씨는 미국 회사 장기 파견을 오게 된 한국인이었는데 솔직히 제가 그와 만난 이유는 단순히 동양인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지만 아무리 현성 씨가 미국으로 장기 파견을 왔다고 해도 결국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운명이기에 저는 그와 장기적으로 만날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약 미국인과 결혼하게 된다면 저는 미국 국적까지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한국인과 결혼을 할 이유도 없었죠. 부끄럽지만 제 부모님은 꽤나 속물적인 사람이었고 제가 미국 유학을 감과 동시에 저는 이탈리아인이 아닌 미국인과 결혼을 해서 반드시 미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며 들들 볶았거든요. 그러한 지겨운 소리를 몇 년째나 듣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한국인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인 현성 씨와 계속 만나다 보니 그의 진지하고 자상한 매력에 점점 끌려버렸고 결국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되어버렸는데요. 당연히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미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며 목에 핏대를 세우시던 부모님은 한국인과의 결혼을 결사반대하셨죠. 부모님께서는
한국 같은 후진국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인생이 끝이라면서 후진국은 후진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며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듯 제 직장 동료인 중국인 팅팅도 계속해서 옆에서 견제구를 날렸어요. 발레리아, 너는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중국 국적자로 한국은 중국 바로 옆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기에 나는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거든. 한국인들은 국민성이 매우 형편없어서 사기와 우기기에 특화된 민족이고 무엇보다 한국은 무척이나 가난해서 내가 버는 돈은 고스란히 한국인 가족을 지원하는데 흘러들어갈 거야. 이 결혼은 절대로 내게 좋을 게 없고 결국에 너는 돈과 마음을 전부 빼앗긴 채 뒤통수를 치는 것에 특화된 한국인에게 버려지고 말 거야. 그러나 저는 이상하리만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부모님과 중국인에게 계속해서 한국 비하를 듣다 보니 한국을 정말로 후진국이자 돈도 없는 가난한 국가로 인지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한국인 현성 씨가 아니라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저는 현성 씨가 가난한 국가 출신인 것을 알고도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상견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까무러치게 놀라고 마는데요. 분명 한국은 최빈국이라더니 실제로 본 한국은 미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선진국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가진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옛날 사람일 뿐더러 속물적인 부모님께서는 분명 한국은 가난한 아시아의 국가일 뿐이라며 가난한 국가들 중에 치안이 높은 국가는 없으니 한국에 가면 10분 주기로 연락을 하라며 신신당부하셨는데요. 그러나 현실은 한국에서는 인천공항 및 대중교통 같은 공공장소에서조차 초고속의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었고 어디에서나 5G 인프라가 구현되어 있더라고요. 미국이나 이탈리아는 무료 와이파이는커녕 지하철에서는 전화조차 안 터지는 극악의 통신망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가장 비싼 요금제의 데이터 및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해도 한국의 공공장소의 무료 와이파이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속도를 제공할 뿐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한국에 믿기지가 않는 모습을 부모님께 직접 보여주고자 지하철 안에서 한국의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해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영상통화를 받자마자 예상치도 못한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발레리아, 너 지금 제정신이니? 이탈리아에서도 영상통화를 하려면 엄청난 데이터 요금이 드는데 제대로 된 인프라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은 한국에서 영상통화를 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청구될지 상상조차 안 가는구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영상통화를 한 거야? 아니 잠깐, 너 지금 지하철 안에서 통화를 건 거야?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야? 저는 당황해하시는 부모님께 한국은 지하철에서는 데이터는커녕 전화조차 제대로 안 터지는 이탈리아와는 달리 초고속의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다며 지금의 끊김없는 영상통화는 전부 무료로 하고 있는 중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는데요. 그러자 부모님은 기겁을 하시며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고 저는 이러한 부모님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서 한국을 그렇게나 무시하던 중국인 동료 팅팅에게도 영상통화를 걸었죠. 팅팅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면서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황당한 말을 하며 한국은 보여지는 곳에만 투자를 한 국가로 외국인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는 한국의 빈곤한 현실이 펼쳐져 있다는 말로 현실 외면을 할 뿐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남편과 함께 한국 이곳저곳을 둘러봐도 한국의 도로에는 번쩍이는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해 있었고 하늘을 찌를 듯한 각종 고층 빌딩들도 즐비해 있었기에 이 나라는 절대로 가난한 국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은 이러한 고층 빌딩 숲과 더불어 웅장하고 멋진 산들도 이곳저곳에 위치해 있었기에 저는 한국에서 등산도 즐기며 좋은 시간을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한국은 동네 뒷산에도 완벽한 등산 인프라와 더불어 정기적으로 관리되는 약수터, 그리고 혹여나 있을지 모를 긴급사태를 대비한 비상연락 시스템과 드론을 통한 위험관리까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탈리아나 미국 같은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공권력의 힘이 닿지 않는 뒷산의 경우 그저 약물 거래의 장소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저는 이렇듯 어느 곳 하나 빼놓지 않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에 감탄만 연발할 뿐이었습니다. 특히나 현성 씨의 부모님은 저를 정말 친딸처럼 환영해 주시며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노력하셨기에 저는 매우 따뜻한 감정을 느끼며 현성 씨와 결혼을 약속하길 잘했다는 확신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말했던 부분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인지하게 되었고 이제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이번 한국에서의 시간은 분명 즐거웠긴 했지만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은 분명 유쾌하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 이탈리아라는 누구나 인정하는 선진국 사람이지만 오직 미국에 입국할 때만큼은 제대로 된 대우조차 못 받는 후진국민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이죠. 사실 이탈리아 여권으로는 못 가는 나라를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이탈리아 여권은 전 세계적으로 대우받는 여권이지만 불법 입국 및 불법 이민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답게 이러한 자국의 사회 문제를 어느 나라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아무리 서유럽 선진국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그저 모든 사람을 예비 범죄자쯤으로 여기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 싶으면 전부 입국을 거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학 생활을 할 때도 미국으로 입국할 때에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드는 입국 심사를 받고 싶지 않아서 정말 웬만해서는 이탈리아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남아있었을 정도로 미국 입국 과정은 제게 트라우마쯤으로 남아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미국에서 일자리까지 구한 상황임에도 이렇듯 철저한 입국 심사를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 미국으로 입국할 때마다 삼엄한 입국 절차를 거쳐야 했던 저는 자연스레 초조함을 느낄 수밖에 없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분명 한국인 현성 씨도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텐데 그는 비행기 안에서 너무나도 천하태평한 모습만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러한 현성 씨의 근거 없는 자신감의 황당함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수한 나라였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상대가 아무리 인류의 선진국이더라도 그저 가차없는 입국 심사로 완전히 겁을 먹게 하는 국가인데 도대체 한국인 현성 씨는 뭘 믿고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코까지 골며 태평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이러한 제 의심은 얼마 가지 않아 완전히 해소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는 일행끼리 함께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고 저는 그래도 이탈리아가 한국보다는 국제적 위상이 높겠거니 싶어 두려운 와중에도 현성 씨 앞에 섰는데요. 아무래도 한국 여권보다는 이탈리아 여권을 먼저 보여주는 게 더욱 심사에 유리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제 이탈리아 여권을 본 미국인 입국 심사 직원은 표정을 연신 찌푸리더니 이내 익숙한 짜증스럽고 거만한 얼굴로 현성 씨의 여권까지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나 살얼음판 같던 분위기는 현성 씨가 한국 여권을 제출하자마자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권을 확인한 미국인 심사관은 이내 환하게 표정을 밝히더니 현성 씨에게 저와 무슨 관계인지를 물었는데요. 그리고 현성 씨가 곧 결혼을 할 사이라는 말을 하자 미국인 입국 심사관은 언제 그랬냐는 듯 신이 나서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더니 이내 다른 입국 심사 대기인원들이 기다리든 말든 현성 씨와 10분간이나 농담 따먹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정치에 특히나 관심이 많은지 현재 한국과 미국은 굳건한 동맹관계이며 한국은 미국과 함께 중국이라는 적을 무찌르고 세계평화를 주도할 거라며 계속해서 한국을 칭찬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했죠.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은 잘 알겠으나 어떻게 서유럽 선진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전부 멸시받는 미국 공항에서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나 친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입국 심사와 관련한 질문도 전혀 없이 심사대를 통과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이렇듯 충격적인 입국 과정을 처음 겪어봤고 그렇게 어안이 벙벙해진 채 도대체 어떻게 한국인들만 이런 극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미국인 입국 심사관은 이내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야 당연하죠. 저는 외국인 범죄자들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데 한국인들이 위험한 존재였다면 제가 오직 한국인들에게만 이러한 특혜를 주겠어요. 한국인 입국객들은 미국에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으며 전 세계 입국객들 중 가장 낮은 불법 체류율과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국의 여권 파워가 전 세계 2위인 이유도 이러한 한국인들의 정직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착한 면모 덕분인 것이죠. 반면에 이탈리아인들은 어떤가요? 물론 저는 이탈리아가 선진국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탈리아를 비롯한 서유럽 국가 출신들은 자신들은 선진국에서 온 척을 하지만 실상은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며 불법 일자리에 몸담고 있고 또 폭력 및 약물 등의 각종 범죄에 연루되며 미국을 오염시키고 있죠. 이건 객관적 통계로 명확하게 증명된 결과고 저는 그러한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심사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탈리아인들이 이곳 공항에서 더욱 대우받고 싶다면 한국인들처럼 직접 모범을 보이세요. 한국인들처럼 국민들 스스로가 증명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평생 동안 지옥의 입국 심사를 받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지도 못했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처럼 한국이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한국인들 스스로가 노력을 통해 만든 결과물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선진적인 면과 또 국제적으로도 이탈리아보다 훨씬 더 대우받는 위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고, 이러한 확신을 기반으로 현성 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로도 저는 한국인 현성 씨와 함께 붙어 다니면서 현성 씨의 한국 국적 덕분에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식당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서비스 음료를 받는다거나 혹은 호의적인 대우를 받는다거나 하며 여러 기분 좋아지는 경험들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제 이탈리아 국적으로는 단 한 번의 이익도 보지 못했지만 한국 국적만큼은 정말로 특별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현성 씨는 파견이 종료된 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고, 저 또한 출산휴가 등의 여러 명목으로 한국에서 꽤 오랫동안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목적으로 한국으로의 귀화까지 성공한 뒤 이번 프로젝트를 마친 뒤에 미국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까지 세워뒀죠.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는 공교롭게도 해외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였고, 또 제 중국인 동료 팅팅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팅팅은 제가 한국인 현성 씨와 결혼을 한 이후에도 쉴 새 없이 한국을 비하하곤 했고, 특히나 제가 한국으로 귀화를 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를 거의 사람 취급도 안 하며 알 수 없는 열등감을 보이곤 했기에 저는 그녀와의 동행이 약간은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에서의 마지막을 불명예스럽게 끝마칠 수는 없었기에 그렇게 해외 협력사로 향하기 위해 프랑스행 비행기에 올랐죠. 그녀는 비행기에 탑승해서도 옆에서 자꾸만 한국을 욕하며 중얼중얼 댔는데요. 팅팅은 한국을 여전히 무시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탈리아 국적을 다시 취득하던지 아니면 개망신을 당하기 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라며 한국 여권 따위로 그렇게나 콧대 높다는 프랑스 공항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냐는 소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프랑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중국인 팅팅은 합법적인 비자와 각종 서류를 챙겼음에도 그녀의 중국 여권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인데요. 팅팅은 프랑스 공항에서 거의 예비 불법 체류자처럼 취급받았고, 결국 프랑스 입국 심사관의 모진 대우를 받고 인터뷰실로 끌려갈 위기에 처해버렸거든요. 사실 이건 그다지 놀랄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중국 국적자들은 종종 해외 파견을 갔다가 일정에 늦거나 일정 소화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들은 여권 파워와 신뢰도가 약하고 어디에서도 대우받지 못하는 중국 여권 때문에 늘 예비 범죄자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고, 그렇게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해외 공항에서 구금당하거나 추방당했기에 제대로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던 거였죠. 하지만 그녀가 프랑스에 함께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만큼 제 일이 가중되는 상황이었기에 이건 저 또한 곤란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새롭게 취득한 한국 여권을 들이밀며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저와 그녀는 직장 동료 사이고 그녀는 중국인이지만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녀가 없으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니 한 번만 다시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 현성 씨 없이 혼자서 한국 여권을 들이민 적은 처음이었기에 정말로 저 혼자서도 한국 여권의 강력한 파워가 통할까 싶어 약간의 긴장감도 들었는데요. 그런데 제 긴장한 표정과 한국 여권을 유심히 보던 프랑스 입국 심사관은 이내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 귀화를 하셨나 보군요. 결혼을 통해 귀화를 하신 건가요? 너무 부럽네요. 저도 한국 국적을 갖고 싶어요. 정말로 프랑스 내에서 한국인들이 극진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 아무리 프랑스 입국 심사관인 저지만 그 즉시 프랑스 여권을 내던져버리고 싶다니까요. 아무튼 한국인들은 해외에서도 늘 교양과 매너를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고 저는 한국인인 당신만 믿고 이 중국인을 입국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나 깐깐하고 냉정하던 프랑스 입국 심사관이 제 한국 여권을 보자마자 완전히 돌변해버리다니 이건 정말 직접 겪고도 도저히 못 믿을 상황이었죠. 그리고 중국인 팅팅 또한 프랑스인조차도 프랑스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갖고 싶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넋이 나가 있었는데요. 자신의 중국 국적은 프랑스에서 아예 사람 취급조차 못 받음에도 오직 한국인들만은 귀빈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은 그야말로 한국과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도의 격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녀는 곧 태어난 척을 하며 운 좋게 한국을 좋아하는 입국 심사관을 만났을 뿐이라며 자기 합리화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자기 합리화는 곧바로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숙소에 짐을 두고 공통의 관심사였던 쇼핑을 하기 위해 프랑스의 한 고급 백화점으로 향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백화점을 지키고 있던 경비원은 저와 팅팅의 여권을 확인하더니 이내 저는 가만히 두고 팅팅의 짐만 3번은 검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비원은 거칠게 팅팅의 가방을 파헤쳤고 그녀의 소지품은 완전히 내동댕이 쳐졌음에도 경비원은 그러한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고 몇 번씩이나 팅팅의 소지품을 검사했죠. 심지어 경비원은 검사를 마친 뒤에도 중국인 팅팅에 대한 의심이 가시지 않았는지 그녀를 계속해서 의심스럽다는 눈으로 째려볼 뿐이었는데요. 그는 제 짐을 건들지도 않은 걸로 보아 이건 정말 노골적인 양국의 국격의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 팅팅은 그렇게 굴욕감으로 얼굴이 새빨개진 채 마지못해 백화점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명품이나 사치품을 그렇게나 좋아하던 팅팅답게 그녀는 고가의 디자이너 브랜드 상점에 들어갔고 그렇게 팅팅은 디자이너 신발을 신어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프랑스인 직원은 그런 그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정말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건 꽤나 비싼 상품인데 말이에요. 혹여라도 시착을 하다가 상품의 하자라도 발생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나 팅팅은 그런 무례한 직원에게 항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직원은 특히나 중국인인 팅팅에게 무례한 대우를 하긴 했지만 다른 프랑스인 손님들도 똑같이 찬밥 신세일 뿐이었거든요. 즉, 이건 딱히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 한국 여권은 이러한 불친절한 직원들마저도 완전히 정신을 차리게 하는 비장의 무기가 되어줬습니다. 직원은 팅팅의 일행이었던 저보고 대뜸 저도 중국인이냐고 물어왔고 저는 그런 그녀에게 한국 여권을 내보이며 한국인이라고 대답해줬는데요. 그런데 그렇게나 불친절했던 프랑스 직원은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정말 180도 바뀐 태도로 제게 극진한 대우를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는 청하지도 않은 이곳 브랜드의 역사와 요즘 잘나가는 신발, 그리고 제게 맞춤형 추천까지 제안해줬고 그런 저에 대한 직원의 환대에 팅팅은 완전히 얼이 빠진 채 허공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팅팅은 열등감이 극에 달했는지 그만 돌발 행동을 해버렸죠. 그녀는 오열을 하면서 도대체 한국인 따위가 뭐길래 이 정도로 대우해주냐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프랑스 직원은 중국인 팅팅에게만큼은 여전히 단호한 태도를 보일 뿐이었어요. 이봐요. 여기 사람들이 많은 것 안 보여요? 울 거면 화장실에 가던가 아니면 집에 돌아가서 울도록 해요. 시끄럽게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인가요? 그리고 한국인이 대우받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애초에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들 자체가 한국인들 덕분에 장사를 하며 먹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한국 여행객들의 높은 구매력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정평이 나 있고 한국인들이 없어진다면 프랑스의 지역 경제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게 뻔해요. 프랑스에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객들은 늘 좋은 숙소에 머물며 좋은 옷과 음식 등을 소비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곳 명품 브랜드들뿐만 아니라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를 책임져주는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한국인들의 매너 수준은 또 어떻고요? 저는 한국인들이 이곳 매장에서 당신처럼 민폐짓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러니까 한국인들이 어딜 가더라도 늘 대우만을 받는 거예요. 반면에 중국인들은 어떻죠? 이들은 가격 좀 깎아달라며 민폐를 부리고 또 애초에 이곳 매장에서 시창만 주구장창하고 마치 자신이 구매한 것이냥 행세를 하는 사진을 찍고는 그냥 가버리죠. 가난한 중국인들은 명품을 살 돈도 없으면서 그저 SNS에 업로드를 할 목적으로 매장에 피해만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당신은 한국인들만큼의 대우를 받기를 원하다니 존중을 받고 싶다면 먼저 남을 존중해보는 것 어때요? 그러나 이러한 뼈를 때리는 사실에도 팅팅은 여전히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좀 자랑을 하고 싶을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피해를 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경제 규모라면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큰데 도대체 인구수부터가 차원이 다른 중국을 왜 무시하는 거죠? 중국인들이 한데 모여 프랑스 방향으로 동시에 오줌을 싸기라도 하면 소국 프랑스 따위는 그대로 침몰해버릴 국가고 프랑스는 절대로 중국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자 프랑스 직원은 헛웃음을 지으며 이내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중국의 인구가 많으면 뭐해요? 중국 인구의 90%가 월 20만 원도 못 버는 빈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반면에
한국은 기술, 자동차, 전자 등 첨단 산업으로 유명한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 중 하나고, 실제로 한국은 GDP 2조 달러를 돌파한 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에요. 그리고 한국 국민의 연평균 소득은 약 3만 5천 달러로 중국보다 몇 배는 높은 수준이죠. 한국의 기적적인 발전사는 어떤 국가든 필수적으로 배우고 있는 상황인데, 당신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인가요? 아무튼 그러니 한국인들은 해외여행을 즐길 여유가 있는 것이고, 중국인들과는 달리 이곳 매장에서 합리적인 쇼핑을 할 능력까지 갖춘 것이죠. 중국인들은 인구 중 0.01%만이 겨우 해외여행을 할 자금을 모을 수 있고, 그마저도 이들 중 대다수가 비행기값만 겨우 모아서 노숙 및 편의점 음식으로 빈곤하게 여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중국인 여행객들은 프랑스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고, 또 중국인들은 전 세계 불법 체류자 수 1위까지 기록하고 있는 국가기에 프랑스 전역에서 무시만 당할 뿐이죠. 자, 이해를 하셨나요? 당신이 이러니까 중국인들이 대우를 못 받는 거니 경찰을 부르기 전에 잔말 말고 나가세요. 결국 팅팅은 명품을 구매할 돈을 갖추고도 그저 중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쫓겨나 버렸고, 저는 그런 팅팅의 쓸쓸한 뒷모습에 왠지 모를 측은지심이 들어 그녀와 함께 백화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일은 연이어 일어난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는 백화점에서 나와 숙소로 향하는 길에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백화점을 들르니 시간은 금세 지났고 날은 어두워진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어두운 골목길을 걷다가 그만 술 취한 불량한 무리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사실 유럽, 특히나 프랑스에는 약자를 겁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불량한 무리들이 존재하고, 저희는 재수없게도 그러한 불량배들에게 잘못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중국인 팅팅에게는 특히나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백화점에 딱히 물건을 사려고 갔다기보다 그저 상품들만 둘러보고 올 생각이었기에 그다지 많은 돈을 들고 가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팅팅은 프랑스로 일을 하러 온 건지 아니면 쇼핑을 하러 온 건지 많은 돈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 딴에는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 수많은 고가의 물건들을 걸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녀의 귀중품들이 모조리 털리게 된다면 그녀는 엄청난 피해를 입는 셈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5명의 남성들에게 둘러싸였고, 이건 순순히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팅팅은 절대로 자신의 귀중품을 빼앗길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옷과 가방을 끌어안고 버텼거든요. 저는 이러다 그녀가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같은 유럽 출신으로서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무모한 행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박을 해보기로 했죠. 그건 바로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기대 따윈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감옥에 갈 위험을 감수하고 저희의 돈을 털러온 범죄자들이기에 아무리 한국 여권이라고 해도 이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제가 한국 여권을 내보임과 동시에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겁도 없이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 팅팅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려다가 이내 제 한국 여권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쑥덕거리더니 이내 운 좋은 줄 알라며 뻗팅기던 팅팅에게 가래침을 뱉고 그대로 떠나버리더군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저는 제가 내민 한국 여권이었지만 정말 이러한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두 눈을 껌뻑거릴 뿐이었는데요. 그리고 아무튼 사건 접수를 하기 위해 찾은 프랑스 경찰서에서 저는 놀라운 사건의 전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중국인이 한 행동은 분명 무모한 짓이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모든 귀중품을 전부 순순히 내어주는 편이 낫습니다. 아무리 비싼 물건이더라도 저승까지 함께 가져갈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한국 여권을 보고 그냥 범죄를 포기한 이유도 명확하죠. 바로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자신들도 귀찮은 상황에 휘말리니까 그냥 범죄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일단 한국과 프랑스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한국은 많은 국가와 강력한 외교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 국적을 노린 범죄자는 강화된 법적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솔직히 당신도 이탈리아 출신이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유럽에서는 경찰에 범죄를 신고해봤자 아예 사건 접수조차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 이런 범죄자들이 판을 치는 거죠. 그러나 한국인에 대한 범죄는 다릅니다. 부유한 한국인 관광객은 프랑스의 지역 경제를 순환시켜주는 1등 공신이고, 우리는 한국인들이 프랑스에서 나쁜 경험을 해서
다시는 프랑스로 되돌아오지 않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한국인이 표적이 된 범죄는 웬만해선 최선을 다해 협조하곤 합니다. 너무 속물이라고 생각하진 마세요. 이게 다 국제사회의 냉혹한 이해관계 아니겠어요? 아무튼 프랑스의 범죄자들에게 가장 쉬운 대상은 중국인들처럼 정부나 국제법 집행기관에서 무시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고, 선진국 한국인들은 그와는 정반대로 매우 까탈스러우니 당신들을 노렸던 범죄자들은 그냥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러 간 것이죠. 물론 다시 말하지만 당신들이 한 행동은 무척이나 위험한 행동이므로 반드시 주의하세요. 정말로 막장인 범죄자들은 한국에서 온 사람이든 화성에서 온 사람이든 뭐든 가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니까 말이에요. 이번에는 운이 좋은 줄 알고 다시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프랑스 경찰관의 말에 팅팅은 얼굴이 새빨개지며 그대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녀의 한국은 후진국이고 중국은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뿌리 깊은 사상은 일련의 경험을 통해 완전히 박살난 모양이었죠. 저는 그런 그녀를 보고 도대체 중국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저렇게 망가져버린 걸까 싶어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14억의 중국인이 전부 팅팅과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소름이 돋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프랑스에서의 일정을 무사히 마쳤고 저는 계획대로 미국 회사에서 퇴사를 한 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든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존경심을 느끼는 중이고 저 또한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일원으로서 이 나라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여기 중국인에게 속아 가난한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늘 대우도 못 받은 채 쫓겨나기 일쑤라고 알게 된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우연히 한국인과 함께 그렇게나 입국 심사가 깐깐하기로 소문난 미국으로 향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미국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한국인에 대한 여러 충격적인 대우들을 목격하며 결국 할 말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인에 대한 어떤 충격적인 대우를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오드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프랑스에서 대학교 석사 과정을 진행 중에 있고 최근에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에 관한 경험이었고 저는 한국의 생각지도 못한 면모에 감탄만 연발하는 중이거든요. 저는 지금껏 프랑스가 한국보다 대부분의 면에서 위라고 생각했지만 현재 이러한 편견은 완전히 박살나게 되었죠. 일단 저는 한국과 상당히 연이 깊습니다. 저는 학부 시절부터 교제를 했던 한국인 남자친구 경호 씨와 결혼까지 생각하며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 현재 경호 씨는 학사 졸업을 마치고 프랑스의 네로라하는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한국인 경호 씨는 매우 부지런하며 성실했고 또 머리가 상당히 좋았기에 게으름뱅이와 멍청이들만 가득한 프랑스 회사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죠. 아무튼 저는 경호 씨와 몇 년간 진지한 관계를 맺으며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의 여러 부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무튼 저는 한국인이 아니었기에 한국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 절친한 친구 다니엘라는 중국인 남자친구가 있었기에 저는 한국에 대해 약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기까지 했죠. 사실 다니엘라는 회사 파견으로 중국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내며 중국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중국인 남자친구는 틈만 나면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며 한국을 깎아내렸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붙어 다녔던 그녀와 매일같이 영상통화를 주고받곤 했기에 그러한 중국인의 한국 비하를 그대로 들으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드리, 내 중국인 남자친구가 그러는데 한국은 끔찍하게도 가난한 국가래. 가난한 한국인들은 외화를 벌기 위해 프랑스 및 여러 선진국들로 도망가고 있고 그 돈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고 하더라. 그런 가난한 한국인과 연애를 하면 너까지 가난해지지는 않을까? 오드리, 한국은 가난할 뿐더러 인지도도 없는 개발도상국이라서 한국인들은 해외로 나가면 늘 무시만 당한다더라. 만약 내가 한국인과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국적은 반드시 프랑스 국적으로 취득하는 게 좋겠어. 혹여라도 아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평생을 멸시받고 대우를 못 받는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분명 저는 경호 씨와 교제를 하면서 그러한 가난한 모습 따위는 엿볼 수 없었기에
저는 그녀의 말에 황당함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경호 씨는 매우 겸손한 성격이었기에 좀처럼 자신의 조국에 대한 자랑을 하지 않았고, 저는 이러한 중국인의 한국 비하를 경호 씨에게 전달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그렇게 오해는 계속 깊어지기만 했죠. 그러다 한 번은 이렇듯 알듯 모를 듯 하던 한국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라는 자신의 중국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 중이라며 자신의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도 해줄 겸 프랑스로 데려올 테니 그때 함께 커플 여행이라도 떠나자는 제안을 건네왔기 때문인데요. 그녀는 그러한 제안을 건네오면서도 자신의 중국인 남자친구가 한국은 가난한 국가이고 분명 경호 씨는 프랑스에서 번 돈을 가난한 한국에 전부 보내야 할 테니 대국 출신인 자신이 모든 경비를 지불하겠다고 했다는 재수 없는 말까지 함께 덧붙이더라고요. 저는 이렇듯 무례한 중국인과 함께 여행을 가는 건 시간 낭비일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정말로 다니엘라와 함께 떠나는 마지막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인 다니엘라의 중국인 남자친구를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여행을 안 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호 씨도 이러한 커플 여행에 흔쾌히 찬성해 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함께 바다로 이동하여 현지에서 렌터카를 대여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인은 모름지기 대국 출신이면 슈퍼카 정도는 타야 한다며 허세를 부려댔고, 그렇게 자신이 돈을 전부 지불할 테니 고급 차량을 빌리자며 잔뜩 폼을 잡았는데요. 저는 그의 돈 자랑에 질려버렸고, 도대체 다니엘라가 저런 한심한 중국인을 왜 만나는 건지 이해조차 안 됐지만,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중국인 때문에 억지로 렌터카 대여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렌터카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되었죠. 바로 다니엘라의 중국인 남자친구는 호기롭게 렌터카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고민도 하지 않고 스포츠카를 선택했고, 이내 신분 확인을 위해 여권을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의 중국 여권을 확인한 렌터카 직원은 인상을 한껏 찌푸리더니 예상치도 못한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죄송하지만 저희 렌터카 업체에서는 국적별로 빌릴 수 있는 자동차의 단가가 다릅니다. 중국인의 경우 고가의 차량을 빌릴 수 없으므로 다른 차량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이곳 렌터카 업체에서 그저 바퀴만 겨우 굴러가는 구식의 저가 차량만을 빌릴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에 대해 동양인 차별이라며 맹렬히 항의를 하는 중국인에게 렌터카 업체 측은 충격적인 말을 덧붙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왜 아시아인 차별이죠? 단가표를 잘 보세요. 한국인은 이곳 렌터카 업체에서 모든 차량을 전부 렌트할 수 있어요. 한국인들은 그만큼 국력과 경제 수준이 뒷받침되는 신뢰할 만한 국가니까요. 만약 저희 업체가 동양인을 차별할 거였다면 한국인에게도 아무 차량도 렌트해주지 않았겠죠. 돈만 준다고 모든 차량을 전부 렌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차량에 몹쓸 짓을 하고 그대로 출국을 해버린다면 렌트 업체는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저희는 신뢰를 할 수 있는 국가들을 선별해 빌릴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제한해 놓은 겁니다. 한국처럼 모든 차량을 전부 대여할 수 있는 조건은 웬만한 선진국들도 얻어내지 못했고, 한국과 서유럽 일부 국가,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다면 이렇듯 모든 고가의 차량을 전부 대여할 수 있는 국가는 없어요. 즉, 이건 절대로 동양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아무튼 안타깝게도 당신의 중국 여권으로 빌릴 수 있는 차량은 저기에 있는 저렴한 소형차밖에 없네요. 아니, 분명 다니엘라는 한국은 후진국이자 국제적으로 멸시를 받는 국가라고 했는데 도대체 한국의 정체는 뭐라는 말인가? 저는 이러한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극진한 대우를 받는 한국인의 현실에 벙찔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중국인은 한국보다 중국이 덜 대우받는다는 건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며 상의도 없이 제멋대로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고, 이내 근처에 다른 렌터카 대여 업체에 들어갔는데요. 어이가 없었던 점은 이 중국인은 2번씩이나 거절당하면 자존심에 엄청난 스크래치를 입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딱 봐도 이전 업체보다 허름하고 아무에게나 차량을 대여해 줄 것 같이 생긴 만만한 업체에 들어갔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곳 업체의 주인도 중국 여권을 보자마자 한껏 인상을 찌푸리더니 중국인에겐 차량 대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색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를 보다 못한 다니엘라는 자신의 프랑스 신분증을 들이밀며 자신이 대신 보증을 할 테니 아무 차량이나 빌려달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렌터카 업체 측은 자신들은 법적으로 차량 운전자의 신분증을 받아야 한다며 그녀의 요청을 거절했고, 이렇듯 저희는 기껏 온 휴가에서 차량조차 빌리지 못하는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인 경호 씨가 예상치도 못한 행동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마지못해 자신의 여권과 함께 국제 면허증까지 제시했거든요. 그러면서 운전은 자신이 할 테니 한국 여권을 보증 삼아 차량을 렌트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중국인 앞에서는 그렇게나 단호했던 렌터카 업체 주인은 한국 여권을 보자마자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니 이내 아까와는 180도 바뀐 친절한 태도로 경호 씨를 응대해줬죠.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은 프랑스임에도 어떻게 한국인이 현지인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한국은 국력이 전무해서 국제적인 멸시를 받는다는 말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멸시를 받는 건 중국이었기에 저는 이러한 상황에 매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라의 중국인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도대체 한국인 따위가 뭐길래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냐며 따지고 들었는데요. 다니엘라는 그러한 자신의 남자친구의 수준 낮은 돌발 행동에 기겁을 했고 렌터카 업체 주인은 조금의 고민도 없이 놀라운 대답을 해오기 시작했죠. 이봐 중국인, 목소리를 좀 낮추는 게 어때? 이곳은 내 안방이 아니고 공공장소야. 중국인들은 꼭 목소리만 크게 내면 모든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잘 봐. 이곳은 20년이 넘게 운영되고 있는 렌터카 업체고 웬만한 국적별 자료는 전부 다 수집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그 결과 한국인들은 이곳 렌터카 업체에서 프랑스 현지인들보다 훨씬 환영받고 있지. 이건 전부 한국인들 스스로가 만든 결과고 또 그에 따른 대우라는 거야. 일단 한국인들은 기본적인 매너부터가 중국인들과는 차원이 다르거든. 지금도 봐. 이 중에 내 인사를 받아주거나 혹은 먼저 인사를 건넨 사람이 있기나 해? 오직 한국인만 불어를 사용하며 인사를 했잖아. 이렇듯 한국인들은 현지어를 구사하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단어로 예의를 표하고 매우 정중하고 매너 있게 행동하는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주지. 반면에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중국인들은 먼저 인사를 건네도 전부 무시해버리고 뭔가를 물어볼 때도 영어는커녕 중국어를 사용하며 물어보곤 해. 프랑스에서 중국어 따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데 도대체 중국인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자신들의 모국어를 외국에서 구사하는지 이해조차 안 가는 상황이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나마 인사를 해도 영어로 건네곤 하지만 오직 한국인들만큼은 현지어로 인사를 건네고 기본적인 현지어를 숙지하고 사용하며 현지 문화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수준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 물론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상태로 차량을 반납하는 사람들이라는 점도 우리 업체가 한국인들을 환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한국인들은 차량을 반납하기 전에 모든 차량 내부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별도의 방향제까지 뿌리며 자신의 차량이 아님에도 매우 깨끗하게 차량을 사용해주지. 실제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빌린 렌터카 중에 98%가 우수한 상태로 반납되는 반면 전 세계 평균은 35%밖에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건 분명 한국인들의 민족성이 특별하다고 볼 수 있어. 즉, 우리는 한국인들이 반납한 차량만큼은 별도의 청소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만큼의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차량 내부에 소변이나 음료를 묻혀놓고 또 담배 자국이나 파손까지 일삼으며 심지어 자동차의 일부 부품까지 빼가는 중국인들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 중국인들은 고작 차량 하나 대여해주는데 왜 이렇게 비용을 비싸게 받냐며 잘 안 보이는 차량 내부 부품까지 훔쳐가고 있고 차량 안 보이는 곳에 대변이나 각종 더러운 것들을 묻혀놓으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 우리 업체에서 중국인 손님 따위는 절대로 받지 않으면서도 오직 한국인들에게만큼은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야.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인 경호 씨는 한국인들은 원래 자기 자랑을 하는 편이 아니라며 절대로 한국에 대한 자랑을 하는 법이 없었기에 저는 한국이 이렇게나 선진적인 수준을 가진 국가일 줄은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굳이 자국민들이 먼저 자랑을 하지 않아도 전 세계가 인정하는 교양 수준이 높은 국가였고 중국은 그 반대로 제발 자신들을 알아봐달라고 구걸을 해도 특유의 낮은 수준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무시만을 당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인은 끈질겼어요. 그는 절대로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렌터카 업체 직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거든요. 그건 전부 다 개인차일 뿐이고 당신은 착한 한국인을 만남과 동시에 나쁜 중국인들만을 만난 것뿐이겠지? 왜 일부의 경험을 그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은 중국의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
만약 당신이 중국인을 고객으로 받지 않는다면 당신의 업체는 그대로 완전히 망하고 말 거야. 그러나 이 중국인의 악에 바친 고함에도 렌터카 업체 주인은 너무나도 여유만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어쩌나? 이곳 업체 말고도 다른 모든 렌터카 업체들은 전부 중국인에게 렌터카를 대여해주지 않고 있는걸? 그럼 프랑스의 모든 렌터카 업체들은 망해야 하나? 자, 들어봐. 물론 중국이 인구수가 많다는 것은 인정할게. 그러나 중국 같은 가난한 국가에서는 애초에 비행기를 탈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되는 사람들도 거의 없을 뿐더러 그나마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중국인들도 전부 비행기표 값만 겨우 모아서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숙박은 길거리 노숙으로 때우고 끼니는 편의점 빵으로 대충 때우며 그야말로 지역 경제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런 가난한 중국인들이 차량을 렌트하기나 하겠어? 반면에 한국은 인구수는 적지만 매우 부유한 국가지. 한국 여행객들은 전 세계 평균을 훨씬 상회할 정도로 상당히 많고 이들은 차량을 렌트할 여유도 충분할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이야. 나만 해도 이곳에서 20년째 업체를 영업 중이고 그동안 수많은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을 만났는데 이들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국인은 늘 좋은 모습을 보이는 반면 중국인들은 늘 엉망의 모습만을 보였어. 즉, 중국인들은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라는 말이야. 심지어 중국인들은 렌터카를 대여한 뒤 과속과 무모한 운전을 통해 벌금과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이러한 과태료나 수리 비용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출국을 하며 도망가곤 하기에 이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과태료와 수리 비용은 오롯이 우리 업체가 감당해야 하지. 내가 듣기로 중국은 워낙 저개발 국가다 보니 중국인들 중에 해외에서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라면 중국에서 상류층이라고 하던데 중국에서는 상류층들조차 기름값이 아깝고 이건 어차피 남이 차이니 상관없다며 휘발유를 넣어야 할 차량에 값이 저렴한 경유를 넣고 있는 게 중국의 현실이야. 이러한 중국인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 때문에 혼유사고로 폐차가 되어 큰 피해를 본 적도 있지. 하지만 한국인들은 어떨까? 한국인들은 오히려 우리 업체 측이 배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까지 자신들이 스스로 처리하곤 해. 한국인들은 여행까지 온 상황에 불만을 제기하는 시간조차 아깝다고 생각하는지 높은 지능을 통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버리거든. 한 번은 우리 업체 측의 과실로 차량 내 GPS 시스템이 고장난 적이 있었어. 그런데 한국인은 불만을 제기할 시간에 알아서 해결책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버리더라. 이들은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고장났어도 구글 지도로 알아서 길을 찾아서 여행을 마무리했거든. 물론 이건 명백한 우리 측의 과실사항이고 나는 그러한 내비게이션 하자를 뒤늦게 알아차리자마자 한국인 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환불해줬지만 말이야. 그런데 골 때리는 건 이 한국인은 자신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에 귀찮아서 문의조차 안 했다고 하더라고. 이런 부분이 바로 한국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야. 이들은 매우 인간답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 건너편의 경쟁 렌터카 업체에서는 한국인들은 매우 끈질긴 독종들이라며 욕을 엄청나게 해대던데 그 업체는 고객들에게 상태사기나 치는 평점 2점대의 악덕업체인 것을 감안한다면 아마 이렇게나 교양 수준이 높은 한국인들은 불합리한 상황에서는 완전히 돌변해서 상대를 묵사발을 내버리는 것 같아. 하지만 나는 20년 동안 신뢰를 기반으로 업체를 운영해왔고 합리적이고 좋은 업체일수록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최고의 고객들이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같은 논리로 너 같은 중국인들 또한 중국인들 자체가 수준이 낮고 거짓말이나 일삼는 민족이니 한국인들이 좋게 느껴지지 않는 거야. 다른 선진국 사람들은 다들 한국인들을 좋아하고 우러러보거든. 이건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었고 이 중국인은 괜히 덤벼들었다가 본전도 못 뽑고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주제도 모르고 한국을 무시하던 다니엘라의 중국인 남자친구는 그야말로 완전히 개박살이 난 채 허공만을 응시할 뿐이었죠. 그런데 이쯤 했으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법도 한데 이 중국인은 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기어이 무리수를 던져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프랑스는 소국이라 중국 같은 대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미국처럼 중국과 비견되는 대국으로 간다면 중국인이 얼마나 인정받고 대우받는지를 똑똑히 알 수 있을 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다들 미국으로 가자. 이건 우리의 신혼여행을 대신해서 떠나는 건데 설마 다들 안 간다고 할 리는 없겠지? 그는 다니엘라와의 상의도 없이 그저 신혼여행을 인질삼아 저희에게 반협박을 가했고 심지어 이번에는 미국까지 가는 비용이 부담되었는지 자신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값의 35%를 내주겠다며 이도저도 아닌 터무니없는 수치를 들먹였는데요. 그런 한심한 중국인의 모습에
경호 씨는 헛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비행기 값은 자신이 지불하겠다고 말함과 동시에 혹여라도 비행기 값이 부담되는 거면 제 얼굴을 봐서 자신이 대신 비행기표를 끊어줄 수도 있다며 친절한 말을 건네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열등감에 휩싸인 중국인은 그런 경호 씨의 말에 격분하며 대국 출신은 소국 출신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 법이라며 자신은 걱정 말고 본인 걱정이나 하라며 날뛰었죠. 그리고 경호 씨는 그의 무례한 발언에 한마디 하려다가 그저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이 중국인을 어린아이 달래듯 달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기묘한 미국행은 시작되었어요. 사실 저는 미국으로 가는 날을 기다리면서 조금의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입국이 어렵기로 유명한 국가거든요. 미국은 불법 입국 및 체류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국가로 그다지 관광객들이 필요한 입장도 아니기에 그저 조금만 의심이 든다 싶으면 가차없이 추방을 시켜버리곤 하죠. 제가 아무리 유럽 최고의 선진국인 프랑스 출신이라지만 그런 저조차도 미국에서 한순간에 입국 금지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여권은 대체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가졌길래 다니엘라의 중국인 남자친구는 그렇게나 자신감 있는 태도로 미국을 가자고 하는 건지 저는 도대체가 현실과는 정반대인 중국인의 태도에 혼란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인의 당당한 모습에 혹여라도 경호 씨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의 문턱을 밟기도 전에 공항에서 강제 추방을 당하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도 들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드디어 미국으로 가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미국 입국을 잘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처음 가보는 미국은 어떨까 하는 설렘의 감정을 느끼며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미국 공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놀라운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승무원은 경호 씨의 얼굴만 보고도 단번에 한국인임을 알아차리고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건넸거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프랑스인은 불친절하고 짜증이 많기로 악명 높고 프랑스의 노동자들은 특히나 불친절하기로 소문나 있거든요. 프랑스 직원들은 영어를 할 줄 알면서도 외국인들에게 반드시 불어로 대답하는 오만한 기질을 갖고 있고 그런 프랑스인들에게는 프랑스 대통령이 오더라도 친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국의 승객들에게도 인사 한마디 안 하던 프랑스 승무원이었는데 어떻게 경호 씨는 그런 그녀에게 안녕하세요라는 한국어 인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건 도대체가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었죠. 심지어 그녀뿐만 아니라 다른 프랑스인 직원들은 오직 한국인 경호 씨에게만 불편사항이 있는지 물어봐 준다거나 하는 친절을 베풀어 주었기에 저는 같은 여자로서 질투심까지 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현재 프랑스에서는 한국 드라마 등의 한국 문화가 엄청난 유행을 끌고 있고 이러한 유행을 바탕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유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공부에만 몰두했던 저였기에 저는 한국의 엄청난 면모를 뒤늦게서야 파악했던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한국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경호 씨는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던 친절한 환대를 받을 수 있던 모양이었고 저는 그저 한국의 예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모습에 감탄을 할 뿐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미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국인 경호 씨와 중국인만큼은 자신들은 절대로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너무나도 여유만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있게 미국인 입국 심사관 앞으로 가장 먼저 돌진한 한국인 경호 씨는 정말 충격적인 심사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바로 미국인 입국 심사관은 경호 씨의 얼굴과 여권을 슬쩍 보더니 이내 3초도 안 되어 삼엄했던 표정을 한껏 풀며 경호 씨를 반겨주기 시작했거든요. 입국 심사관은 자신의 딸이 K-팝의 팬이라며 한국에 가면 BTS를 볼 수 있냐며 입국 심사가 아닌 농담 따먹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농담만을 주고받은 경호 씨는 입국에 필요한 질문은 단 하나도 받지 않고 그대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해버렸죠. 심지어 한국인 경호 씨는 별도의 비자 서류도 하나도 없이 그저 여권 하나로만 그 삼엄하다는 미국 입국 심사대를 통과해버렸기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희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상황이었고 저는 혹여라도 미국의 삼엄한 입국 심사는 전부 과장된 소문일 뿐이었나 싶어 황당함 마저 느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다니엘라의 차례가 다가왔을 때 저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니엘라는 분명 서유럽 최고의 선진국인 프랑스 출신이었음에도 미국인 입국 심사관의 진지한 취조 과정을 거치며 꽤 오래도록 질문을 받아야 했거든요.
결국에 다니엘라는 무사히 미국 입국을 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경호 씨와 다니엘라의 입국 모습의 차이는 그야말로 양국의 현저하게 벌어진 국력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에 저는 그저 한국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다니엘라와 마찬가지로 10분이 넘도록 심사 과정을 거쳐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심사대를 통과하면서 미국인 입국 심사관에게 도대체 왜 한국 국적자만 이렇게나 빨리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는 거냐는 질문을 건네자 미국인 입국 심사관은 무슨 당연한 질문을 하냐는 듯 인상을 찌푸리더니 이내 놀라운 대답을 해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한국은 전 세계 여권 파워 2위로 프랑스보다 높은 여권 파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인들은 한국 여권을 소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 세계 192개국의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고 이건 프랑스 여권보다도 강력한 파워를 가졌다는 뜻인데 그런 한국인들이 프랑스인들보다 더욱 신뢰를 받고 빠르게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인 여행객들은 현지 규칙과 관습을 존중하고 매우 높은 시민의식 수준을 갖고 있는 걸로 유명하여 당국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고마운 사람들이거든요. 출입국 관리 직원들은 비자 위반, 불법 입국 등 여러 범법 행위를 감시해야 하고 미국 경찰들 또한 외국인들이 벌이는 각종 범죄 행위를 처리해야 하는데 한국 여행객들은 이러한 범법 행위를 일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한국인들은 의심할 건덕지조차 없으니 빠른 입국 도장을 찍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프랑스인들은 콧대만 높고 근거 없는 자존심만 강할 뿐 이들은 미국에 와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곤 하기에 한국인들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프랑스인들이 한국인들만큼 대우받고 싶다면 먼저 그러한 대우를 받을 만큼의 높은 수준을 보이세요. 저는 미국인 입국 심사관의 주장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 공항 어디에서나 한국인 여행객은 즉시 저위험군으로 인식되고 최소한의 질문만을 받으며 늘 따뜻한 대접을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는 한국인 여행객은 이상적인 방문객이고 한국의 국제적 평판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였죠.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뜻밖의 강력한 면모보다 더욱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나 중국이야말로 대국이라고 호언장담하던 다니엘라의 중국인 남자친구는 미국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행방불명이 되어버렸거든요. 아니, 도대체 그렇게나 자신은 미국에 3초 만에 입국할 수 있다며 자신하던 그가 대체 어디로 사라졌다는 말인가? 저희 모두는 당황한 채 행방이 묘연해진 그를 찾아 헤맬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몇 시간째 그를 찾아 헤매던 그때 공항 공지로 다니엘라를 찾는 방송이 흘러나왔고 저희는 그렇게 방송에서 언급한 별도의 취조실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취조실에 도착함과 동시에 저는 이 사건의 모든 전말을 알게 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버렸죠. 알고 보니 이 중국인은 여권 위조 명목으로 구금당했던 거였고 그가 미국 공항 따위는 3초면 입국이 가능하다며 허세를 부렸던 자신감의 원천은 바로 여권 위조였던 거였거든요. 중국의 여권 파워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 세계 어떤 국가들에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게 바로 중국 국적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중국인은 자존심도 없는지 그렇게 그가 위조해온 여권은 바로 한국 여권이더라고요. 사실 프랑스에는 각종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과 이민자들이 상당히 많고 이들은 여권 위조 등의 범죄를 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조직까지 만들며 프랑스를 완전히 좀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 중국인은 이러한 프랑스 내 중국 범죄 커뮤니티에서 손쉽게 위조 한국 여권을 구매했고 그렇게 위조 여권으로 미국 공항 입국을 도전했던 거였습니다. 그는 미국에서까지 망신을 당하고 싶지는 않았나 본데 이렇듯 모두 앞에서 자신이 그렇게나 욕하던 한국 여권으로 위조했다는 사실이 까발려지게 되었고 심지어 그는 손목에 수갑까지 찬 꼴사나운 모습까지 보이게 되다니 그야말로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곧바로 미국에서 추방당했고 프랑스에서도 곧바로 추방당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 중국인이 각종 구금 및 힘겨운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저희는 미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문득 경호 씨가 중국인의 주제도 모르는 도발을 잘 참아왔던 것이 생각나서 어떻게 그러한 터무니없는 비방과 도발을 참을 수 있었냐고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경호 씨는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정받는 여권이고 중국은 전 세계에서 뒤에서 두 번째로 인정받는 여권이므로 한국인은 중국인과 엮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손해기에
그냥 어린아이 보듯 무시한 것뿐이라는 어른스러운 답변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중국인의 근거 없는 허세는 결국 들통나기 마련이고, 이렇듯 미국 공항에서 완전히 들통나고 말았으니 자신이 무대응으로 대응한 게 좋은 수가 아니었냐며 여유있게 웃어 보이더라고요. 그의 말에 다니엘라 또한 중국인에게 속아 한국을 무시했던 점을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렇게 저희 셋은 다시금 우정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나 대국 타령을 하던 중국인은 그저 개털일 뿐이었고, 월급도 60만 원밖에 못 버는데 허세 및 보여주기만을 위해 빚까지 낸 상태였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그는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까지 추방당한 뒤 다니엘라에게 비밀스럽게 연락하며 자신은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느라 너무 무리를 한 것 같은데 돈 좀 보내줄 수 있냐고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렇게나 자신이 비행기 티켓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주겠다며 허세를 부렸던 그는 저희에게 한 푼도 내주지 않고 자신의 비행기 티켓만 구매했음에도 말입니다. 당연히 다니엘라는 그의 구질구질한 모습에 학을 떼며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고, 이제 중국 파견 따위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며 이직까지 준비 중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허세 따위는 절대로 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한국인 경호 씨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한 푼 한 푼 열심히 모아서 작지만 집 한 채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돈을 모은 상태라고 했는데요.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처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고,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강인하고 멋진 면모에 이 나라가 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대우받는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